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뇨병 환우, 가족, 그리고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내과 전문의이자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혈당 조절은 잘 하셨나요? 당뇨병을 진단받기만 해도 정말 힘든데 궁금한 것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 궁금한 것들 꾹꾹 담아가지고 진료실 들어가면 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다가 그 진료실 나가실 때 문고리 잡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아차차 하시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풀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당뇨병의 정석이란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물어본 것들 저희가 그때그때 답해드리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평생 가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누군가와 함께 간다면 더 쉽게 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당뇨병학회가 여러분들의 그 믿을 만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캠프의 또 자세한 내용들 제 옆에 삼성서울병원 김재원 교수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창윤 선생님이 너무 전문가답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조금 저희가 온라인 캠프에 같은 당뇨병이어도 인슐린을 하루에 여러 번 맞으셔야 되는 분들, 그 중에서도 요즘에 연소혈당 측정기를 이제 관심 있거나 쓰고 있거나 이러신 분들에 대한 대상이 조금 포커싱이 됐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일부는 특히 저희가 연소혈당 측정기에 학회에서 좀 가이드라인 같은 책을 소책자로도 내고 대책자로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실제로 강의를 해주셨던 책을 집필해 주셨던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이제 2부에서는 좀 저희가 좀 더 심화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인슐린 펌프, 특히 연소혈당 측정과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와 인공췌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또 사회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너무 오랜 시간이 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은 되지만 여러 선생님들 또 참여하시는 모든 당뇨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순천향의대 김보연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이제 인슐린을 하루에 여러 번 맞으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기초적인 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김보연 선생님께서 첫 번째 강의를 매끄럽게 멋지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의대 김보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캠프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첫 강의를 제가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그 인슐린 다해요법을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연소혈당 측정기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프닝과도 같은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화 있게 다음 강의들이 이어질 내용입니다. 제 강의 목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체내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속형 인슐린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초속효성 인슐린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초속효성 인슐린을 조절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기본 단위, 또 탄수화물 개수, 교정 단위, 교정 개수. 약간은 어렵게 느껴지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오늘 도와주고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체장은 24시간 동안 아주 조금씩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잠자는 동안에 식전혈당을 조절하게 도와줍니다. 이를 기저인슐린 또는 기초인슐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장시간형 또는 지속형 인슐린은 이러한 기초인슐린을 이렇게 대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인슐린, 볼러스 인슐린이라도 부르는 인슐린인데요. 건강한 췌장은 식사 후에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인슐린을 아주 빠르게 분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인슐린 분비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초속효성 인슐린을 사용해서 식사 인슐린 또는 볼러스 인슐린을 대체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지속형 인슐린을 먼저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는 물론 지속형 인슐린도 조절하면서 같이 초속효성 인슐린을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순서는 지속형 인슐린을 먼저 조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속형 인슐린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전적인 방법은 매우 전통적인 방법인데 아침 공복 혈당만을 이용해서 지속형 인슐린 용량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혈당이라는 것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하루 단위로 이것을 변동하지는 않고 주로는 이틀 또는 3일 정도 연속적으로 어떤 혈당을 모니터를 하면서 지속형 인슐린을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혈당 범위가 아침에 100에서 130 정도라고 가정을 하는데 아침에 쟀더니 계속 10단위를 맞았을 때 목표 혈당을 벗어나는 거죠. 이게 2일 연속 지속된다. 그럼 2단위 정도 늘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 또 지켜봤는데도 계속 높다. 그럼 2단위를 더 증량해서 14단위 정도 맞아볼 수 있습니다. 14단위 정도 맞아봤더니 우리가 목표하는 아침 공복 혈당 안으로 잘 조절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 인슐린 용량을 고정해서 적절히 매일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맞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혈당의 하한선으로 가려고 한다. 저혈당에 근접했다. 그럼 다시 2단위 정도를 줄여볼 수 있고 이렇게 아침 공복 혈당만으로 지속형 인슐린을 조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문제는 혈당의 변동이 밤 사이에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환자분들께는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지속형 인슐린을 조절할 때는 어떤 혈당의 변동성이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이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형 당뇨병과 같이 혈당의 변동이 매우 심할 때는 이 아침 공복 혈당만을 가지고서 지속형 인슐린을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혈당 측정으로 우리가 얻어진 전날 저녁 식사 4시간부터 5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혈당 패턴을 보고서 조정하는 것이 조금 더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저녁 식전 인슐린을 맞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식사 이후 4시간째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혈당의 변동폭이 50을 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침 혈당도 굉장히 정상적인 우리 목표 안으로 들어왔다 하면은 지속형 인슐린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면은 전날 분명히 저녁 식후 4시간 때 적절한 혈당을 유지를 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을 이제 보면은 데이터에서 이제 조금씩 내려가서 아침에 혈당이 너무 낮은 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이러한 패턴에서 아침이 낮을 때는 당연히 지속형 인슐린 용량을 원래 용량에서 10에서 20% 정도 감량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늦은 밤에 간식 없이 운동을 너무나 많이 했다든지 또는 저녁 식사 시에 탄수화물만 들어있는 음식을 조금 섭취하고 단백질이 전혀 없는 그런 식사를 했다든지 또는 저녁에 안주 없이 너무나 과음한 경우에는 아침 혈당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러한 특이사항이 없는데 이러한 패턴일 때 이제 용량을 감량하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지속형 인슐린 용량을 원래보다 10에서 20% 정도 증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4시간째 목표 혈당 안에 도달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사이에 조금씩 올라서 아침에 이제 굉장히 높은 혈당을 보일 때 우리가 지속형 인슐린을 10에서 20% 정도 증량을 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반대로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전날 섭취를 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에 뒤늦게 약간의 혈당 상승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다음과 같은 혈당이 나타날 때는 이제 조금 증량을 한 후에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혈당의 변동이 심하고 약간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이 자주 변동되시는 분들은 10% 정도로 증량해 나가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정적으로 저녁 식후 4시간째부터 혈당이 잘 조절되다가 3시 이후에 급격히 올라가면서 아침에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하는데 뭔가 일정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라 괜찮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속형 인슐린이 들어가는 정도를 조절하라고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자정부터 다음날 3시까지는 인슐린 용량을 10에서 20% 정도 총 용량을 감량을 시키고 오히려 이제 3시부터 아침 기상 때까지는 용량을 조금 증량하는 이렇게 들어가는 용량 자체가 일정하지 않게끔 적절히 조절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황은 밤에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고 간식을 먹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침에 당연히 그게 이제 전날 저녁에 높은 것이 이어지면서 아침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저 인슐린 용량은 그대로 가야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전에 우리가 초속효성 인슐린을 맞잖아요. 그때 교정 인슐린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속형 인슐린만 증량하게 되면은 간식 없이 먹은 다음 날은 자다가 저혈당이 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기저 인슐린은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전날 다음날 초속효성 인슐린 투여 시에 조금 더 투여하는 그러한 방식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아침에 혈당이 모두 다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처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연속혈당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높은 것인지, 계속 안정적으로 낮다가 새벽녘에 높아지는 것인지, 내가 먹어서 높은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속형 인슐린을 조절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형 인슐린의 조절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된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초속효성 인슐린 조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초속효성 인슐린의 역할은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포도당이 흡수가 됩니다. 이 포도당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인슐린을 맞음으로 인해서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해서 식후 4시간에서 5시간까지 심한 혈당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 용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기본 용량은 우리가 이제 한 끼 식사의 탄수화물 섭취를 모두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시키게 되면은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식사를 하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식사 전에 나의 혈당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필요한 초속효성 인슐린의 용량이 기본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에 내가 150이라는 혈당이었다고 가정을 할 때 기본 용량을 투여하고 4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원래 혈당인 150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인슐린의 용량이 기본 용량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기본 용량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 용량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먹기 전에 나의 혈당으로 4시간 뒤에 돌아오게 하는 인슐린의 용량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기본 용량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처럼 식사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목표보다 혈당이 한참 높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흔히 겪는 상황인데 이때 필요한 개념이 교정 용량의 개념입니다. 식사 전에 혈당이 매우 적절했다면 기본 용량만 투여를 하게 되면은 식사하고 4시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는 나의 원래 혈당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미 식사 전부터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 용량을 투여를 하고 나면 나의 원래 혈당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원래 200이었으면 4시간 뒤에 기본 용량 투여 후에는 2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200이 싫은 거죠. 나의 목표 혈당은 100에서 140이랬는데 나는 이미 200인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떨어뜨려야 되는 어떤 혈당이 아직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정 용량을 추가로 투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났을 때 4시간 후에는 그때라도 목표 혈당에 도달하게끔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교정 용량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는 거죠. 내가 식사하기 전에 혈당이 너무 높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약간 낮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적절히 교정 용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은 이제 다음 식사 전까지는 목표로 하는 혈당에 도달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러한 것들을 교정 용량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밤에 인슐린 투여 없이 간식을 먹어서 아침에 높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나는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 내가 맞는 기본 용량이
뭐 8단이라고 가정을 하고 먹게 되면 지금 이 환자는 아침 식전에 이미 180에 근접해 있는데 기본 용량만 투여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하고 4시간 뒤에도 180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을 낮춰주기 위해서 내 목표 혈당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80을 추가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 80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교정 용량을 추가를 해서 초속효성 인슐린을 조절해서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속효성 인슐린을 유연하게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교정 용량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정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1800의 법칙입니다. 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쉬운 게 좋으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초기 교정 용량을 이제 처음에 설정을 할 때는 이 1800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초기 교정 개수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나의 초속효성 인슐린 1단위가 얼만큼의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개념을 교정개수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1800을 일일 총 인슐린 용량으로 나누었을 때 그것을 초기 교정개수라고 이제 용어를 이제 설명할 수 있겠고 초속효성 인슐린 1단위를 추가로 더 썼을 때 떨어질 수 있는 혈당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걸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하루에 들어가는 총 인슐린 용량이 30단위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교정 개수는 1800에서 30을 나누어서 60이 되죠. 그러면 내가 초속효성 인슐린을 식전에 1단위 추가로 사용했을 때 혈당이 60 정도가 더 추가로 교정된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1단위가 60을 추가로 떨어뜨린다 이 개념을 머리에 넣고 이제 목표 혈당이 100인 상황에서 이제 식사 전에 혈당을 쟀더니 280이 나온 거죠. 밥도 안 먹었는데 280. 정말 난감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다음에라도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기본 단위만을 추가로 투여를 하게 되면 식사하고 4시간 뒤에도 그대로 280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추가로 100까지 더 떨어뜨리고 싶으니 180을 더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1단위가 60, 2단위가 120, 3단위가 180. 그래서 나는 내가 원래 맞아야 되는 초속효성 인슐린 기본 단위에 60단위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1단위, 또 60단위를 더 떨어뜨려 줄 수 있는 2단위, 또 60 해서 180을 떨어뜨릴 수 있는 3단위를 추가해서 주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식사하고 4시간이 지난 시점에는 그래도 그때라도 목표 혈당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교정 용량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서 식전에 나의 혈당이 높거나 낮을 때 이 개념을 적절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만약에 식전 혈당이 220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난 추가로 120이라는 혈당을 더 떨어뜨려야 되죠. 그러면은 기본 단위에 나의 단위에 2단위 정도를 플러스해서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교정 용량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제 A 그래프는 이제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데 내가 밥을 먹기 전에 재봤더니 안타깝지만 250이라는 높은 혈당인 거예요. 그런데 초속효성 인슐린조차 기본 용량조차도 제대로 맞지 않았다. 그럼 더 올라가겠죠? 너무 당연히. 근데 나는 그래도 기본 용량이라도 맞았다. 그러면 250이라는 혈당에서 밥을 먹었으니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4시간쯤 지났을 때는 다시 250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모자라요. 그래서 기본 용량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용량을 적용을 시켜서 플러스를 시켜서 볼루스를 더해서 추가 투여를 하면 식사하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목표 혈당 범위 내로 나의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높았지만 기왕이면 C라는 그래프로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교정 용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기본 단위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단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경험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굉장히 의외로 중요하고 경험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혈당 조절을 잘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밥 3분의 2 공기, 이 3분의 2 공기에 해당되는 탄수화물량은 대강 식빵 2쪽이 되겠는데 이 정도의 식사를 섭취하는 사람이 식사 전에 초속효성 인슐린을 6단위를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 식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나의 식전 혈당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6단위가
이 평소 식사량에 대한 이 사람의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밥 3분의 2 공기, 식빵 2쪽을 먹을 때 6단위를 맞게 되면 식전에 나의 혈당 수준으로 식후 4시간 뒤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되겠고, 이것을 이제 숙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밥 3분의 1 공기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될까? 밥 1공기는 어느 정도 인슐린을 맞아야 될까가 대강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기본 단위다라는 개념 하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대강 밥 3분의 2 공기 정도의 그 밥에는 탄수화물이 46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때 6단위가 기본 단위였다면은 이걸 나누기를 하면은 1단위가 대강 한 8g 정도의 탄수화물을 담당할 수 있게 되고 혈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단위가 8g이다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소의 경험을 통해서 이 8g이라고 하는 탄수화물 개수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아래 공식을 통해서 이거를 또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5.7 곱하기 체중, 거기에 일일 인슐린 용량을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을 1단위가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또 계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몸무게가 60kg 정도 나가는 환자이고, 그리고 여기에 인슐린 용량이 30단위라고 가정을 하면 탄수화물 개수는 아까 5.7 곱하기 몸무게 60kg, 그리고 나의 총 인슐린 30단위를 나누기를 하면은 1단위가 11.4g 정도의 탄수화물을 담당할 수 있겠다 정도의 계산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1단위는 11.4g의 탄수화물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숙지를 해놓고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내 1단위가 얼만큼의 탄수화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일단 암기를 하고, 그러면 22.8g 정도의 탄수화물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2단위의 인슐린이 요구되는 것이죠. 대강 탄수화물 1단위가 23g이니까 1단위의 탄수화물군, 곡물군을 먹게 되면은 나는 2단위의 인슐린을 맞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114g의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곱하기 10해서 10단위 정도가 투여될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밥만 먹나요? 밥 먹고 나면 과일도 먹을 수도 있고 우유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 과일군의 탄수화물량, 또 우유군에 속하는 탄수화물 양도 숙지를 해서 계산을 해서 얼마든지 식사 때 과일을 조금 드신다거나 우유를 조금 마신다거나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식사를 막 강박적으로 나는 요만큼만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공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만 있다면은 음식량을 좀 유연하게 조절해서 드시면서도 혈당이 잘 조절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군 1교환이 12g이다, 뭐 우유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10g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책에도 나와 있고 영양사분의 강의를 통해서도 조금 더 숙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 단위를 통해서 현재 내가 먹고 있는 탄수화물 양에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필요할지에 대한 계산이 끝나고, 거기에 현재 식사하기 전에 나의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내가 적절한 혈당이라면 기본 단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가 높다 또는 낮다 하면은 교정 단위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거기에 인슐린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식전에 들어가는 초속효성 인슐린 용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밥 1공기를 먹었어요. 그럼 밥 3분의 1공기가 23g의 탄수화물, 1공기니까 곱하기 3에서 69g이 들어가고, 사과 3분의 2는 과일군 2단이에요. 그래서 12g 곱하기 2를 해서 24, 탄수화물 대강 93g. 탄수화물 개수 1단위가 얼마를 떨어뜨리는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제가 어제 사실 조카를 만났습니다. 제 조카는 좀 있으면 중학생이 되는 어린이에요. 아주 평범한 남자 어린이인데 제가 이거를 어제 설명을 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네가 조절해서 맞을 수 있겠냐고. 아주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알게 됐죠. 이게 숙지만 된다면 얼마든지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정식도 알 수 있고 더하기 빼기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많은 것 같지만 아무리 많다 그래봐야 제가 볼 때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군에 대해서 저는 미리 계산해 놓는 방법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사과를 먹을 때 하나를 다 먹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드실 때 반절을 먹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미리 그거를 대강 숙지를 해놓는 거죠. 나는 보통 사과를 하나 다 먹으니까 사과를 하나 다 먹을 때 거기에 탄수화물이 몇 g일까? 그런 것을 미리 수첩에 적어놓고 그때그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먹는 과일이 10가지가 아니라 보통 5가지 정도라면 각각 과일마다 어느 정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지 미리 숙지해놓고 그리고 내가 먹는 탄수화물이 뭐 밥 한 공기일 때 얼마, 뭐 식빵으로 먹을 때 얼마 이것을 미리 안다면 기본 단위 설정이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식사 전에 혈당을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초속혈성 인슐린을 조절한다. 이 개념이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설명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이어서 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교정 단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목표 혈당 범위 내로 결국은 들어오게 되는데 교정 단위가 부족하거나 너무 이제 높게 이제 조절이 되면은 목표 혈당 범위 내로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교정 단위 자체를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텐데 우리가 전체 식사량이 많아도 탄수화물 식사가 적다면 당연히 초속혈성 인슐린은 감량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할 때 뒤늦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교정 용량 같은 이러한 개념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되고 지방군 같은 것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에는 또 뒤늦게까지 약간 혈당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서 탄수화물 위주의 계산법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혈당 조절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혈당 조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